모바일로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손 도손 미술 얘기를 만들어가는 빨간 장갑 정경실입니다. 저 오늘 장갑이 바뀌었죠?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나왔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고무장갑처럼 보였나요? 그 친구 한 명이 망사로 된 장갑을 이렇게 보내주었네요. 방송을 통해서 고맙다는 말 다시 한 번 더 전하고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고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고흐가 프랑스의 그 남부 지방이죠. 그 아르라는 곳에서 그렸던 작품들을 보시겠습니다. 고흐가 이제 33살에 조국인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와서 한 2년 정도 지내다가 35세 프랑스의 남부 지방 아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그렸던 그림과 또 아르에서 그렸던 그림은요, 장소가 바뀌면서 그 변화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 고민이긴 하지만 그 프랑스 남부 고흐의 흔적을 따라서 자유여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꿈은 뭐 접지 않고 계속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또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고흐가 인생에서 가장 희망을 품고 그림을 그렸던 아르 지방에서 그렸던 작품 몇 점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아르에 머무는 동안 2년이 채 되지 않거든요. 약 한 15개월 정도에 200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계산상으로 따져보면요, 정말 그건 계산상이죠. 뭐 술을 먹고 안 그렸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정말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쉬지 않고 이틀에 한 점씩을 꼬박 그려야 200점 정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양이죠. 그런데 양적으로만 많은 작품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이때 그려진 대다수의 그림들은 고흐를 대표하는 명작이라고 후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작들이 당시에는 뭐 당연히 팔리지 않았죠. 팔리지 않았던 그 그림을 고흐는 뭐 살아있는 딱 한 점 팔았었잖아요. 그 팔리지 않는 그림들을 동생 테오에게 보내고 그림값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습니다. 동생 테오도 알고 있었어요.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고흐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을 합니다. 고흐가 이제 파리에서 아르로 오면서요, 큰 꿈을 가지고 와요. 인상파 화가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그림도 그리고 또 함께 전시도 하고, 그 당시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림도 아주 이제 헐값에 팔리고 하니까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해보자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아르로 와서 여러 화가들에게 이렇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고흐는 야 12명 정도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12개를 사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5, 6개월이 지난 후에 나중에 딱 한 명의 화가가 오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폴 고갱입니다. 그 타히티 섬에서 그린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갱은요, 사실 파리 시절부터 고흐랑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고흐가 초청장도 계속 보내오고 또 고갱이 그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고흐의 동생 테오와 또 이런저런 관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1888년 10월 23일에 아르로 오게 되죠. 제가 10월 23일이라고 이렇게 꼭 집어 말하는 이유는요, 그해 12월에 고흐가 자신의 길을 자르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꼭 2달 고흐와 고갱은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예술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예술가가 그렇지 않나요?
고도 생활에 좀 질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잘 씻지도 않고 작업실도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고 파이프, 담배 냄새가 아주 찌들게 나고요. 물감 튜브 같은 것도 쓰고 뚜껑도 닫지 않고 막 이렇게 너부려 두었대요. 그래서 고갱이 처음 고우의 작업실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고갱은 심지어 고우를 보고요, 쓰레기를 품어내는 화라산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던 고우이지만 평소에 고갱을 굉장히 존경하고 기다렸었잖아요. 그래서 고갱이 온다는 소식에 거의 5개월간의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온갖 정성을 들여서 고갱의 방을 꾸몄습니다. 방도 정원이 보이는 제일 좋은 방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르의 집을요, 노랑집이라고 부르면서 집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했고 또 노랑 컷된 노랑 벽지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 고갱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서 고흐가 해바라기 그림도 그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고갱이 온다고 하니 자신이 그린 해바라기 그림 2점을요, 그 고갱의 방에 걸어두고 고민까지 해요. 야, 이거 너무 내 취향으로 꾸민 거 아닌가? 뭐 이런 것을 태호 편지에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했지만 둘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죠. 성격도 너무 달랐고 그림에 대한 견해도 정말 달랐다고 합니다. 그림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면요, 고흐가 막 거의 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고갱이 너무 힘들다고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요. 또 고흐는 고흐대로 동생 테오에게 고갱과의 그런 대립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갱이 약간 자기중심적이고 그만하고 약간 보수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고흐도 만만치 않잖아요. 변덕스럽고 원만한 성격은 아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마찰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12월에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는 사건으로 고갱이 떠남으로써 둘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지금 이제 같이 보실 작품은요, 아르에서 이제 고갱과 함께 있을 때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의자 2점이 있어요. 고갱과 고흐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팔걸이가 있는 고갱의 의자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그 화려한 카페트 위에 그 곡선으로 된 등받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팔걸이와 다리까지 모두 곡선으로 만들어져서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의자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의자 위에 촛불과 2권의 책이 놓여 있네요. 뒤에 벽을 보니 벽 위에는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옆에 있는 의자의 그림을 보시면 제목이 파이프가 있는 고흐의 의자라는 제목입니다. 보니까 카페트도 깔려있지 않는 타일 위에 투박하고 단순하게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보니까 그 파이프, 담배 파이프와 담배를 싼 종이 같은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의자 뒤편에 박스가 보이는데요. 그곳에는 해바라기가 담겨져 있고 빈센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2 그림은 고흐가 그린 고갱과 자기 자신의 이미지이자 인물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롭고 폭신하게 보이는 고갱의 의자와 파이프가 놓인 고흐의 의자는 신분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고 고흐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고흐의 생각이죠. 고흐를 화려한 인물로 또 자신을 겸손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의자 위에 그 책이 2권 놓여 있잖아요. 이 책은 매우 지적이고 유식한 인물이라는 것을 은유로 표현을 합니다. 촛불은 존경심과 또 뭔가 우리가 이루자는 그러한 염원의 표시이기도 하죠. 고흐는요, 이 그림에서 고갱이 자신보다 이렇게 한 수 위의 인물로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고갱이 고흐보다 5살 연상이거든요.
근데 고갱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두 의자를 보시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마주 보도록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림은 이런 경우에 우연이라기보다는 뭐 일부러 작가가 의식해서 의도했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렸지만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셈처럼 나오는 것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당신과 나는 의견이 같지 않고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어떤 대립의 감정이 나타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어떤 정신 분석가는 고우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기대에 좀 부응을 하지 못하고 대립이 어릴 때부터 있었고, 또 하가의 길을 가면서 겉으로는 고우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존경, 애정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나이가 불과 이제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것이 고갱에게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고가 고국 네덜란드에서 그렸던 성서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린 이 그림은요, 아버지 죽음을 추도하면서 그렸습니다. 성경책이 보이시죠? 성경책과 꺼진 촛불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아버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촛불과 두 권의 책이 그려져 있는 것이 그 고갱이 의자 위에 그려진 것과 똑같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정신 분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고갱을 존경하고 굉장히 대접하고자 하면서도 서로 대립되고 있는 감정, 상황이 있다는 것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 두 의자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그 무의식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또 하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바라기 작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흐는 파리 시절에도 해바라기를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파리 시절에 그린 해바라기, 아르에서 그렸던 해바라기, 이걸 총 합치면 12점의 해바라기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화려한 꽃병에 해바리가 꽂혀져 있는 그림,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아르에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7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르에서 그린 해바라기를 보기 전에 먼저 파리에서 그렸던 해바라기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해바라기는요, 파리 시절에 그렸던 해바라기들인데요. 파리에서 그린 해바라기와 아르에서 그렸던 해바라기는 정말 한눈에 이렇게 구분이 되죠.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해바라기, 그러니까 아르에서 그린 해바라기는요, 화병에 꽂혀 있다, 뭐 또 그리고 꽂혀 있지 않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색상이 많이 달라서 두 그림은 쉽게 구분이 됩니다. 고흐에게 있어서 해바라기는요,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는 영혼의 꽃이고 또 자신을 투영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그 해바라기에 관해서 보낸 편지글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노란색 꽃병에 꽂힌 12송이 해바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멋진 그림이 될 거라고 기대에 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송이를 그린 그 해바라기 작품으로 고흐는 이제 태양의 화가라고 불려지기 시작했고요. 이 편지에 보면 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재밌죠. 고흐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동생한테 정말 너무 세세하게 모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고흐에 대한 연구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편지글에 보면요.
해바라기가 빨리 시들기 때문에 난 아침 일찍부터 황혼이 될 때까지 계속 그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빨리 시들어 버리는 해바라기는 어찌 보면 그 짧고 뜨겁고 비극적으로 살다간 고의 삶과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우의 해바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15송이의 해바라기 그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바라기 작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15송이의 해바라기입니다. 이 그림도 뭐 다른 해바라기처럼요, 그 색이 형태를 보여주거나 형태를 완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정말 색 그 자체로서 자신의 감정이나 대상의 아름다움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감을 마르기 전에 또 위에 덧칠하고 해서 두꺼운 터치감, 그 질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티에르라고도 하죠. 이것이 더욱더 그 격정적인 감정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터치감은 고흐 작품에서 보면 뒤로 갈수록 이제 더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당시에 고흐는요, 자신의 해바라기 작품에 아주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고요. 고갱도 사실은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에 반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작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최고의 해바라기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 그림은 보면요, 가운데 이제 꽃병에 파란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고 자신의 이름도 파란색으로 사인을 해 두었네요. 꽃병에 꽂힌 해바라기를 고흐가 7점을 그렸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점은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불타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한 점은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5점이 3개의 이제 각 미술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해바라기 작품에는 12송이가 그려진 해바라기도 있고요. 15송이가 그려진 해바라기도 있습니다. 근데 구도나 색상이 정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작품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또 그리고 자신이 해바라기 작품을 좋아하니까 눈여겨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내가 알고 있는 해바라기와 다른 해바라기가 나오면요, 저건 모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은 이제 여행을 가서 다른 곳에서 고흐의 해바라기를 봤다가 미국 미술관에 가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미테이션이 아니야? 하면서 그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다는 진짜 후일담이 있거든요. 일본에도 15송이가 그려진 해바라기 작품이 한 점 갖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일본의 한 보험회사가 1888년에 창립이 되었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해바라기가 그려진 것이 1888년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회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해바라기를 꼭 구입해야 되겠다는 의지로요. 그러니까 34년 전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그 당시 가격으로 530억에 이 해바라기 작품을 구입해서 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요, 거의 100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해바라기 한 송이에 얼마가 되나요? 한 송이 한 70억쯤 되지 않나요? 그 당시에 일본은 정말 막강한 경제력으로요,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작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갔습니다. 고흐가요, 생전에 제가 한 작품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늘 생활고에 실렸던 고흐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 1000억이 넘게 팔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아르에서 그렸던 그림, 명작 중에 명작이죠. 밤에 카페 테라스와 또 그 당시 고흐와 함께 했던 인물화 몇 점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